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스마일맨 우상혁 선수가 한국 최초로 세계선수권 높이뛰기 종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 선수의 우승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오늘 너무 역사적인 날, 이제 기분 너무 좋고 아직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점점점 더 노력해서 금메달 딸 수 있도록 더 역사적인 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땡큐. 네,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아지는 긍정의 힘으로 다음엔 금메달도 기대해 봅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 해양 노조 파업과 관련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 GTX 개통과 관련해서도 시기를 앞당기라고 국토장관에게 주문했는데요. 잠시 뒤 알아봅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영상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북송 강제성 논란과 함께 영상 공개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불거졌는데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체제를 향한 당내 경쟁자들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의원 등 8명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서류 접수조차 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뜨겁습니다. 네, 구름 사이로 여름볕이 무척이나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너무 더운 나머지 제 뒤로 보이는 물분수에 뛰어들고 싶은 심정인데요. 장맛비가 한 차례 지나고 난 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기승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을 자주 섭취하고 또 이렇게 볕이 강한 때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대구와 순천은 오늘 낮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0도가량 껑충 뛰어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31도로 어제보다 더운데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건강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제주 남부와 일부 전남 도서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햇볕에 노출되면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크게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퇴근길 무렵까지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장맛비가 쉬어가다가 목요일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폭염도 재난 상황 중 하나인 만큼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꼭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원한 물줄기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토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아이템, 정쟁 한복판에 선 통일부. 이 영상은 공공정보입니다. 이 통일부가 2019년 북한 어민의 북송 사진에 이어서 어제 영상까지 공개하며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정부와 지난 정부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듣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통일부가 뒤늦게 영상 존재를 확인을 했고 이 영상을 법적 검토를 거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네, 한 명
명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주저앉거나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셨고요. 다른 한 명은 건물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영상이 끝납니다. 네. 이렇게 총 분량은 4분가량의 영상이었는데요. 당시 이 조치에 대한 강제성 논란과 더불어서 이 영상을 통일부가 공개하는 게 맞냐,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인 상황입니다. 일단 당시 직원 한 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업무용 PC에 옮겨 놓으면서 네. 그 영상을 업무용 PC에서 찾았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그러니까 사진이 이 언론에 공개될 때쯤 영상의 존재를 파악을 했고 네. 법률 검토 결과 이 영상을 찍은 건 개인이고 통일부 공식 기록물로 관리되진 않았지만 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촬영된 거고 관련자들이 공유하는 등 공공정보에 준하는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방금 보신 이 북송 영상 저희가 어제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바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서 발소리만 좀 들리고 뭐 일어나 뭐 이런 소리는 사실 잘 들리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들어보니까 야 일어나라는 얘기도 들렸고요. 좀 이렇게 옆에서 부축하는 그런 소리까지 지금 들렸던 상황입니다. 지금 뭐 영상으로 보신 이 탈북 북송 어민들 이 사건 결국 논란의 핵심은 이게 인권을 유린한 강제 북송이냐 아니면 응당 돌려보냈어야 할 흉악범의 추방이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저희 MBN 취재 과정에서 이 다른 탈북 흉악범이 송환이 안 되고 귀순이 인정돼서 현재 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 리포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북한 양강도 출신의 유모 씨는 지난 2017년 국내로 입국해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유 씨가 지난 2010년 한국에 살고 있던 탈북민 여성 A 씨를 납치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 씨의 귀순은 인정됐지만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러한 전력이 문제가 돼 통일부는 유 씨를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해 정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 지난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북송된 자의 인권을 침해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처럼 북한 이탈 주민 20여 명이 귀순 과정에서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서 처벌받았습니다. 기승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다 있습니다. 역대 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강제 추방 안 했거든요. 민주당은 북송 어민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귀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귀순 의사만 밝히면 북한에서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다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강제 추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지금 이 리포트 내용 결국 이 탈북한 여성을 납치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또 다른 탈북 남성. 이 남성은 귀순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 직접 취재한 사회부 민지숙 기자,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민지숙 기자랑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기자, 제가 지금 리포트를 보고 이해한 거는 본인도 탈북자예요, 이 남자가. 맞습니다. 본인도 탈북자인데 또 다른 탈북 여성을 납치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같은 탈북자끼리 왜 이런 거예요? 이 북한 양강도 출신 유 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유 씨는 오랜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이 탈북민 송금책 브로커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북한 정보 조직에 붙잡혔고 이때 정보원으로 포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네. 먼저 남한에 내려와 정착해 살고 있던 탈북민 A 씨를 네. 북한으로 데려와라 이런 지령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 유 씨는 A 씨를 중국 장백현으로 유인을 했고요. 네. 차량에 태워서 북한으로 강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 기사를 구하고 네. 이 직접 차량을 운전까지 해서 A 씨의 이제 납치 과정을 도운 혐의로 이제 기소된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사람을 납치해서 강제 북송시킨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북한 지령을 받아서 활동을 했으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탈북했던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재판부도 이렇게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 반인륜적 범죄다.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인륜적 범죄라면서도 결국 북송은 안 되고 지금 남한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귀순으로 인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례에 주목했던 이유인데요. 유 씨는 2017년도에 남한으로 넘어온 직후에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순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건데요. 하지만 유 씨는 이 탈북 어민들과 달리 강제 북송되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가 추가 취재한 결과 유 씨는 이 비보호 탈북자, 탈북민이란 신분으로 분류돼 남한 정착 허가를 받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서 바로 지난달에 우리 법원에서 이런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찾아보니 유 씨뿐 아니라 2014년도에도 또 다른 탈북민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우리나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통일부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뒤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고 있는 비보호 탈북민이 23명에 달한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알려진 범죄 혐의도 다양합니다. 이 살인 등 일반적인 범죄부터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등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제 비보호 탈북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탈북 어민들 이 강제 북송 사건, 이 사건의 북송의 근거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실 이 다시 송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탈북 어민들이 받는 혐의는 살인 혐의인 건데 지금 아까 나온 처음에 리포트에서 김민주 기자가 직접 기사로 쓴 그 리포트 거기에 나온 유 씨는 국가보안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법 적용이 살인은 중범죄로 그 규정에 속하는데 국보법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서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실 국가안보 등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탈북민 21명도 국내에 정착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케이스를 이제 혐의에 따라서 뭔가 달리 적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또한 그 근거 조항으로 들었던 뭐 흉악범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으로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사실상 이 강제 북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강제 북송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닌 거예요? 네, 법조계에선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법 조항 자체가 우리나라로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남한으로 정착시키는 대신에 보호 조치를 좀 더 강화할 건지 아니면 어떤 일정 조치는 제한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이 정도의 구분을 하기 위해 적용되는 법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단 받아들인 이후에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를 분류하는 법안이지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조금 덜 한다고 해서 북한으로 넘기겠다. 이런 걸 구분하는 법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민주수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규정 자체가 보호를 안 하기 때문에 고로 북송한다가 아닌 거네요. 그게 아니라 다만 이 본인 귀순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귀순은 뭐 할 수 있대. 탈북민으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정도의 어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건 직접 취재한 민지숙 기자랑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본론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이 북송 사건. 지금 김현 기자, 여의도 분위기도 굉장히 좀 시끌시끌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어떤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부가 어제 공개한 영상을 예로 들면서요. 이보다 정확한 증거가 어딨냐. 특히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뒷걸음을 치는 등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문 정권이 범죄 증거라고 내세웠던 선박의 혈흔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 절차 없이 5일 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 북송 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공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 지냈던 이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경제 실패로 지금 지지율이 하락을 하니까 이 상황에서 좀 관심을 돌리고자 책임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이 사건을 부각시키려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요. 여기서 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이런 비판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뭐 여야가 뭐 정쟁이라면 정쟁이고 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 공방 중에는 이 뭐 해당 탈북 어민들이 사람 뭐 16명이나 살해한 흉악범인데 이 사람들 이 흉악범인지 아닌지 왜 증거가 될 수 있는 해당 선박 배를 조사하지 않았느냐라는 점도 진실 공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이 북송 당시에 밝힌 내용이 네. 이 탈북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이 선박 안에서 살해한 흔적도 발견이 됐었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 당시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이 배에 대한 어떤 소독과 검사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네. 이 직원들한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배 안에 이 사람을 살해할 만한 도구도 없었고 네. 혈흔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증언을 들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민주당의 이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 어민들 당시에 이 살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배 네. 안에 물 세척을 했고 여기에 페인트 칠까지 하면서 이 직원들이 그래서 혈흔을 발견하지 못한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윤영찬 의원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 연쇄살인을 저지른 탈북 이탈민들이 이분들은 당연히 북한으로 북송되는 걸 싫어하겠죠. 그리고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죠. 합동신문 과정에서도 이미 그게 다 드러나 있고요. 이 살인을 저지른 어부들이 그 물청소로 깨끗하게 선상을 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페인트 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흔적이 남을 수가 없죠. 어제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이 질문을 받고 법대로 하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법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샅샅이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정책 공세인지에 대해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 안을 페인트 칠을 했기 때문에 네. 이 혈흔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네. 하지만 여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 의견을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네. 배 안에 페인트 칠을 한 게 아니라 네. 배 겉면에를 페인트 칠을 한 건데 네. 이거를 마치 배 전체를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양측이 재반박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약간의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습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지금 탈북어민들 배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배도 다 뭐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지금 넘겨준 그런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진실을 지금 규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럼 그 당시에 조사가 얼마나 제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사실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애매한 상황에서 또 판단을 누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내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영 기자. 네. 그래서인 건지 지금 이 논란이 자꾸 점점 윗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5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일단 이 단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위나 허락 없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중대한 행위를 혼자 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 북송 과정에 최종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이 고발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고발 관련해서 일단 검토를 할 것인지 착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네. 주 중에 일단 고발인부터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을 좀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불과 뭐 한 24시간 하루 동안에 통일부에서는 북송 영상을 공개를 했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고발을 당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급물살을 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윤경호 의원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뭐 진실 규명이 되면은 뭐 정말 베스트긴 합니다만 규명이 안 되고 정쟁만 남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지금 그런 모양이죠. 최근에 국정조사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론조사 했더니 네.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았죠. 50%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뭐가 남는 거냐, 뭘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매달려야 되느냐 이런 류의 의견들이 더 많은 거 보면 이미 정쟁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벌써 지금 한 달여 가까이 되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월북 네. 시비 그리고 이 북한 주민 두 사람에 대한 북송 이걸 포함하면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라고 그럴까 북한을 향한 구애 또 도덕성 인권을 내세웠는데 실제로는 이런 무참한 북한 주민이지만 목숨을 가볍게 처리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공격이자 비판 이걸 지향 목표로 하겠죠. 지금 국민의힘 쪽은. 근데 저는 국정원이나 통일부의 윗선은 뭐 지금 장관은 정치인으로 갔고요. 국정원장도 이쪽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실무진에서 일했던 분들은 네. 예나 지금이나 아마 똑같이 할 거예요. 네. 그럼 그분들은 이 흔히 말하는 이 사실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이 16명을 저 두 북한 주민이 살인을 저지른 거를 당시 현장 조사만으로 규명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SI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Secret 네. Information. 북한 쪽에서 주고받았던 얘기에 대한 감청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내려진 판단인지 이런 게 같이 다뤄져야 되는데 그런 건 쏙 빠져버리고 페인트 칠을 했니 아니면 혈흔이 있었니 없었니 이런 얘기가 당시에 실무진으로 참여했던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똑같은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지 아마 이런 것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사실 공방까지 해야 된다면 차라리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지금 보니까 한변이라는 단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해서 검찰이 바로 조사에 착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거라면 이건 정말 앵커가 처음 지적한 것처럼 정쟁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 규명을 하는 거라면 차라리 국정조사를 하는 게 국민에게 궁금증을 조금 더 풀어주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찾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볼까요?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이번 아이템은 제목은요. 이 대우조선 파업 GTX 팔 걷어붙인 윤 대통령입니다. 이 윤 대통령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 입을 열었는데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노사할 것 없이 이 법치주의는 이 노동 환경에서 꼭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장관들에게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권력 투입까지도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 산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강경 대응 그리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 관계 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고요. 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 그리고 윤희군 경찰청장 후보까지 오늘 거제로 내려가서 현장을 둘러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현장을 돌아보고 이 사측과 노조 측 모두 장관들이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오늘로 48일째인가요? 이 좀 굉장히 좀 진행이 된 상태인데 약간 윤 대통령이 훅 하고 갑자기 등장한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네, 대우조선 회생은 사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산은해에서 전체 지분의 거의 56% 가까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국민 혈세가 거의 7조 원 가까이 들어간 부분인데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무단 점거 파업이 48일째에 접어들면서 네. 이 대우조선 해양의 손실액이 지금까지만 한 8,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노조가 지금 선박 건조장을 무단 점거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여파로 지금까지 12척 정도가 제때 나가지 못했고 네. 이 숫자가 다음 달이면 30척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때 배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또 배상금을 내야 하고 그쵸. 이 부분이 달마다 130억 원 정도 더 나가게 된다면 결국 곧 1조 원 가까운 손실액이 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 개입밖에 답이 없다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고요. 하지만 노조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게 지금 하천 노동자들이 2016년에 대거 해고가 있고 또 30% 임금 삭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뒤로 임금이 동결된 건데 그 30%를 다시 올려달라는 요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피해가 자꾸 커지는데 혈세가 들어갔는데 피해는 커지고 이 대화가 이루어질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수아 지금 정부가 말처럼 공권력 투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노조 입장에선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 네, 현장에 있는 하청 노조가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네. 있습니다. 오늘 금속노조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공권력이 만약 투입이 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현재 경고한 상황입니다. 듣고 오시죠. 14일 날 이곳에 6분이 단식 농성을 할 때 노동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불법 운운하면서 공권력으로 진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또는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지회장과도 연결이 됐거든요.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입장을 들어보면 교수업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좋지 않은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현장에 분노가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발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궁금하다. 여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십 년을 참아왔다라고 반문했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사실 공권력이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물리적 충돌은 사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부상자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과거의 이른바 용산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어쨌든 6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배 안에 들어가서 15m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은 철제 울타리 안에 이렇게 스스로 들어가서 감금을 하고 또 신호통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진압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좀 여러 가지 불꽃이 튄다든지 그랬을 때는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실제로 강경 진압으로 들어갈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근 일련의 흐름들은 분명히 좀 그런 조짐들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현재 사자 회담이 뭐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와 그 소속 업체 또 대우조선해양 노조 이 사자 간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이 정부의 강경 어떤 방침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본다면 막바지의 협상에서의 그런 어떤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일만의 희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23일 날 희망버스가 또 가고 정부의 움직임은 강경으로 가고 그래서 이른바 노동계 전반과 지금 정부와의 강경 흐름 이것이 하투 전면적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어떤 강경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협상에 의한 해결책 이 부분을 기대하는 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좀 뭔가 협상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쪽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입니다. 네, 지금 대화, 협상의 묘를 좀 잘 살려서 공권력 투입 없이 물리적 충돌 없이 좀 얘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쨌거나 지금 이번 사태를 좀 빨리 신속하게 좀 수습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엿보이는 상황인 건데 요정 기자, 이 어제는 대우조선해양 말고 이 파업 사태 말고 또 GTX 관련해서도 되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어요. 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첫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주거 안정과 수도권 출퇴근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GTX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라. 라고 주문을 한 상황인데요. 혹시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담은 접니다. 드라마 아시나요? 그게 접니다. 최근에 한 방송에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 이 드라마를 윤 대통령이 보지는 못했지만 안에 담긴 메시지는 받았다라면서 출퇴근 불편을 해결해달라고 강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국토부 장관한테 뭐 전반적인 보고는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전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이 기간을 좀 앞당겨서 빨리 좀 개통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 않나 싶은데 뭐 그만큼 뭐 주거 안정, 교통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미 재무장관도 만나요.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방한을 했는데요. 조금 전 3시부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접견을 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경제 위기 또 공급망 문제, 대북 제재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정치 안보 동맹에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구체화시키는 논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좀 지시도 이 경제, 민생 관련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도 구체적으로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결국 국민들이 좀 체감하는 문제에 좀 집중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민생 현안에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어요. 네, 최근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주관적 정치 성향을 개인들에게 물어봤는데 보수라고 답한 비율이 31% 정도, 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31에서 3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좀 엇비슷한 수치라서 일각에서는 중도층이 다 떨어져 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뜯어보면은 이 중도층이 돌아섰다라고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고령층 또 보수층에서도 이탈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율 별로 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죠. 그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윤 대통령 지지율 별로 유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간다는 마음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오히려 저 발언 때문에 문매를 맞기도 했었어요. 근데 유호정 기자, 지금 이 일련의 행보를 보면 지지율 유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출근길에서 부정평가가 60%가 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할 뿐이다.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답변만 남겼는데요. 네. 더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위기감이 대통령실에서는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경제 위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네. 좀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해가는 모습인데요. 앞서서 이 도어 스태핑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네. 이를 의식했는지 좀 공보 방식에도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도 네. 도어 스태핑을 매일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네.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를 유지해보고 다른 방안도 연구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윤 대통령 본인도 이전에 비해서 비교적 짧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참모진들도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말엔 이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최용범 홍보수석이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이 최근 잇따른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SNS에 반박글을 올리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자주 안 보인다는 얘기 나와도 좋다. 네. 장관들이 나서라라는 주문을 했는데요.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된다면서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유호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윤 대통령 약간 정제되지 않은 말은 좀 줄이고 좀 원칙, 원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좀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지금 그런 스탠스로 좀 약간 변화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긴장하고 뭔가 스탠스를 좀 더 고쳐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당에서는 이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니까 저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어요. 네, 실제로 의원들의 입에서 이 단어가 네.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주민 의원은 헌법에는 탄핵 사유가 명시돼 있다. 경제나 정책 실패만으로는 탄핵되기 어렵지만 걱정되는 게 최근 사적 채용 논란이 아슬아슬하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원욱 의원도 이 전날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국민들 사이에선 탄핵이란 단어가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 사실 야당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아직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가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일본 외신에서 쓴 기사를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그 광우병 파동 때 일을 얘기를 하면서 20%대 지지율 우려를 하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 출발할 때 80% 가까운 높은 지지율 보인 적도 있었죠. 네. 그러다가 불과 3개월여 만에 20%까지 곤두박질을 쳤으니까 훨씬 충격이 컸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50%대 초반 넘나들다가 서서히 줄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기간은 2개월여만으로 더 짧죠. 앵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얘기죠. 탄핵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저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임기 전에 물러나도록 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 우리 국민은 시스템을 망쳐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이 무기를 어떻게 보면 휘둘러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정말 국가 사회를 위해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죠. 이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회인데 그렇게 되면 경제, 뭐 안보, 외교 뭐 다 엉망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인사 난맥상, 그다음에 대통령의 가벼운 입, 뭐 무능, 뭐 지적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혹자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 지금 큰 어떤 샤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메시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메시지 관리라는 게 뭘 의미하나요?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어떻게 바꾸겠다에 대한 이 국민 설득 이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메시지를 내놓는 가장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메신저에 대한 불신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첫 100일이라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첫 100일 동안에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조금 잘못해도 좀 관대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180도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인사, 자기가 가까운 사람만 쓰는 거에서 좀 벗어나라.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얘기예요. 근데 이거 말고 국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우선순위 부여한 게 뭐다라고 직접 설득하고 그걸 좀 나서주는 거. 그게 그나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것마저도 못한다면 야당에서 탄핵이라는 얘기 나올 때 아마 여당 쪽에서 방어할 수단이 없지 않을까. 정말 위기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이 예전보다 굉장히 또 발언도 좀 정제돼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 참모진이 전면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좀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야 지금 하락세인 지지율 올라가고 국민 신뢰도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 제목은요. 간장 말고 김장 연대설 박지현 빠진 포토 섹션입니다. 먼저 여야 당권 소식 준비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장제원 이른바 간장 연대에 이어서 새 연대가 제기됐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이른바 김장 연대설인데요. 네. 김 의원이 오늘 임시체제로 가는 것이 정말 당의 성공에 바람직한 것인지 위기감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실상 비대위 체제의 원통인 권성동 대행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장제원 의원이 권 대행의 말이 너무 거칠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결이어서 두 사람이 결국은 원톱을 하고 있는 권성동 대행을 견제하는 새로운 연대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간장이란 말이 나올 때도 참 재밌다 싶었는데 김장 연대설입니다. 근데 김장 연대설, 연대가 맞다는 거예요? 네, 일단 김기현 의원은 김장철도 아닌데 무슨 네. 소리라면서 이 연대설을 부인했습니다. 듣고 오실까요? 김장연대. 무슨 연대요? 김장연대. 김장을 담그나요? 아니, 김기현과 장제원이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닌데. 김기현과 장제원이 그 연대를 해서 당권 도전에 나선다. 언론에서 장면을 아주 재밌게 하셨나 보구만요. 저는 김기현이고요. 예.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고요. 어느 누구든지 같이 뜻을 같이 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 뜻을 달리하면 때로는 경쟁하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이지. 예. 그리고 정의 뜻이 다르면 비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누구는 뭐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는 가까이 할 수 없고 뭐 그런 기준을 사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 또한 이 연대에 대해서 이미 의총에서 결정된 권직대 체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옳지 않다면서 이 김기현 의원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뭐 김기현, 장제원 이 두 사람 둘 다 우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장 연대설이 나오는 이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 조기 전대라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기현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 대행 체제를 6개월 동안 가는 건지 전당대회는 뭐 못하는 겁니까? 집권당이 그것도 정권 출범 초기인데 좀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임시 체제인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 본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이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통큰 판단을 하시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소정섭 위원님. 지금 뭐 두 사람은 우린 연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김기현 의원 얘기를 좀 들어봐도 그렇고요. 전략적으로 좀 연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두 사람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이제 일치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은 어떤 입장에 서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재 형국이고 이건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현재 상황에서 두 사람은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확고한 지도 체제를 빨리 만드는 것이 안정적으로 당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일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대설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 현실적으로 봐도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현재 여권의 상황 속에서 본다면 여권의 전체적인 당과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현재 국면에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내고 현재 주력해야 될 핵심 과제는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어떤 강약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이제 권력 운용에 있어서의 컨트롤 타워 이런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부분이 향후에도 여권의 불안정성을 좀 키우고 있지 않나.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이른바 윤핵관과 이 대표 사이의 주도권 다툼, 또 윤핵관 내에서의 윤핵관끼리의 주도권 다툼 이런 것이 중첩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전체의 어떤 좀 이 인적인 부분에서의 컨트롤 타워에 대한 정리 이런 게 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고 현재의 인적 구성으로 과연 현재 닥치고 있는 안팎의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이런 것을 잘 헤쳐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면이기 때문에 이 청와대를 포함한 좀 일부 인사에 대한 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려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해야지 열릴 수 있는 게 조기 전대입니다.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 전국을 돌면서 지금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지금 사실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어제 윤리위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지금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김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그리고 징역 1년이 나왔었고 염 전 의원은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인데 정지 3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대표보다 3개월 정도 가벼운 처벌이 나온 건데요. 윤리위는 일단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이 결국 이 폐관 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을 둘러싼 어떤 혼돈이라면 혼돈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결국은 뭐 경찰 이 조사 결과가 언제쯤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뭐 민주당 당권 얘기도 좀 짚어볼까요? 민주당은 오늘 이 당대표 후보자들 다 모여서 좀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월 28일 열리는 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전 명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 8명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이 중에 5명이 오늘 모여서 함께 이 사진을 찍는 저 행사를 갖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어제 저희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아예 서류 제출 자체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어제 당직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이 당직자가 자격이 없다, 서류를 안 받아주니까 파쇄를 하든지 당에 전달을 해두든지 알아서 해라 하면서 다리를 뜨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서류를 심사해서 좀 통보를 해달라 거듭 요청을 했지만 결국 이 서류 접수 자체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후보 등록이 그래도 내부에서는 이제 정무위 의결 심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수용을 할 건가요? 네, 그럼요. 네, 당에서 이제 어쨌든 결정을 내린 것에 저는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한 것이고 오늘의 이 등록을 이제 접수를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의결을 이제 접수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은 따를 예정입니다. 네. 네, 심사 결정은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심사조차 받지 못한 이 상황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SNS에 글을 올려서요. 민주당을 향해 비겁하고 또 비겁하다. 접수 거부는 부당하다. 이렇게 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출마가 이 전당대회 흥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어떤 출마의 당위성을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최근에 한번 박지원이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언제 만나셨어요? 한 일주일 전쯤에서 만났는데. 아, 찾아왔어요? 네, 만났는데 내가 그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그 대표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적에 출사표를 던지는 거지.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출사표를 던진다는 것은 그건 무모한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혈기가 좋다고 그러지만 그동안에 사실 정치적으로 싸운 이 박지원의 소위 재산을 갖다가 당신은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거를 어떻게 간직하고 갈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꼭 저 대표 출마하는 걸로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조언하셨어요. 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뭐 본인이 그렇게 무슨 뭐 길거리 무슨 출마 선언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젊구나. 역시 젊구나.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마지막 말 역시 젊구나. 상당히 많은 뜻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죠.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우리 기자들이 한 발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 참 답답한 뉴스들 사이에서 가슴 벅찬 희소식이 있었죠. 우상혁 선수 한국 최초 세계 선수권 대회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 소식 오늘의 탑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